반갑습니다. 보험법 이상호입니다. 46회 기출해설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보험계약 전반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보험계약의 의의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제가 정의한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다. 약속하여 정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정하느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방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여 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보험료, 불확정한 사고,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서는 소급보험을 묻고 있어요. 소급보험은 그냥 말 그대로 소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도 보상한다. 소급해서 보상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보험에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불확정한 사고, 보험금. 자,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기관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도 보험회사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보고 갈게요. 소급보험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보험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인데요. 2번 문제는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보험 판례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 치료를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 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종의 이제 사기라는 거죠. 보험 사기라는 거요. 밝혀져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보험계약 의의는 뭐였죠?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불확정한 사고. 그러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불확정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보험계약의 기초가 깨져버린 거죠. 자, 파괴되었다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판례는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그 단서 조항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보험 판례에서 옳은 것은 보험 사기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요? 그냥 일부 보험 사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다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계약자로는 굉장한 그 피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본다면, 볼 수 있다면 해지권 인정하는데, 그거는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조, 변조하는 등 사기.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근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상호 신뢰관계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게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일부 이제 이걸 악용해서 보험 사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 보험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아까 기초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사기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조항이 있는 경우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읽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참 정말 초등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꼭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계약자가 화재로 9억 원 상당 기억하시고요. 9억 원 상당의 수익 선배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양의 허위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제 손해가 9억 원이에요. 3배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 문제는 이제 그 9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와 실제 손해가 9억 원 상당이라서 조금 그 문제의 맥이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의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 해지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핵심인데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금액이 똑같아서 좀 맥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억 원 상당의 소실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허위 증거 서류를 몽땅 제출했어요. 근데 봤더니 실제로도 9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9억 원은 보상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어요. 면책, 책임을 면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말로 이제 부책하는데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면책이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해설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계약이 의의인데요. 자, 보험계약은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당사자 간의 약속과의 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자 등에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까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보험계약법은 상법 보험편에 있거든요. 상법에 있다라는 것은 한쪽이 상인, 영리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러면 나도 당근 여기에 물건 하나 팔아서 영리 행위를 했어요. 이득을 봤으니까. 그럼 나도 상인인가?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는 영리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방이 상인이면 이제 상법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힘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약속과에 정하는데 그럼 사적 자치 영역인데 한 보험회사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안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불확정한 사고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근간이고 우연한 사고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당연히 면책돼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자살을 방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자살, 고의죠. 명백한 자살이죠. 자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야, 난 2년 지나서 내가 자살할 거야. 이렇게 맘먹고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저도 소송 업무하면서 심증은 갔어요.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정말 그 자동이체 통장에 보험료 납부 통장에 보험료만큼만 늘 입금이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그 번개탄을 피워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보험회사는 다툴 수밖에 없죠. 다투는데 그 법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약관은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왜요? 보험계약의 의의. 당사자 간의 약속하에 정하는 거, 약속하에 정하는 약정이 언제 개입한다고요?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만. 그런데 이거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한가요? 불이익하지 않죠. 그래서 유효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와 중대한 과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고의는 내가 일부러 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설마 했는데 나는 거예요. 사고 발생 위험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 요 문제 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판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그랬어요. 자, 우리 보험 계약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리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보험 기간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시켰을 때 등장인물이죠. 자, 계약자 보험계약 체결합니다. 유지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어요. 계약자 보험계약 체결하고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인데요. 실무에서 그냥 피 보는 사람 그래요. 자, 계약자가 보험금 계약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피 보면 등장하는 게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피 보기 전까지는 역할이 없어요. 심지어 지정하지 않아도 계약 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이 있어요. 지정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 없이 미지정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정해야 되겠네? 또 지정했는데 변경해야겠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역할 분담 그것만 안다면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익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거를 알면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봤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넘겨볼게요. 자, 1번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번 대놓고 보험 판례. 자, 3번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 4번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 5번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는 보험회사에서 25년 소송 업무를 하고 나왔는데요. 보험 판례라면 뭐 정말 누구 못지않게 많이 보고 저희는 이제 계약법 조문 하나하나가 소송의 쟁점이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거고 누구보다도 판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보험계약법 시험을 볼 때 법조문이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법조문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판례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다툼 있는 경 판례 의함 1번부터 5번까지 묻고 있으니까 판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거나 공부를 판례 공부에 더 힘을 실으실 수 있어서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자, 요 부분 보험 계약의 기본 중에 기본인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하고 피보험자는 피보면 등장하는 게 보험 수익자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변경 증가되는 요 대목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통지 의무가 없다. 등장할 일이 없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해요. 자, 여기 보험 기간 중에 이제 그 법 조문 원본은 이렇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는 계약자 피보험자만 등장하는 거고요. 보험사고 발생해야 수익자가 등장하는 거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본이에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매년 복수 답안, 확정 답안에서는 복수 답안이 나오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의 다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툼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라고 합니다. 자, 6번 볼게요. 상법상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지 의무 하니까 굉장히 뭔가 중요하고 복잡하고 그런 절차도 막 까다롭고 하는 의무인 것 같은데요. 보험사고 나면 우리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 보험금 청구 행위를 통지 의무라고 해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를 보험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험에서 계약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보험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자, 볼까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게을리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넣을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것도 1월 내에. 보험사고, 제가 작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 이제 얼굴도 밀고 다리도 찼어요. 그 이제 물리치료 다니다가 잘 안 돼서 더 강력한 치료를 받았죠. 그러다 보면은 한 달 지날 수 있죠. 그럼 누군가가 다쳐서 병원 다니다가 몇 달이 지나서 보험금 청구,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태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보험금 청구는 3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험계약법을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평소에 쓰던 용어가 아니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기본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통지 의무. 여기를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통지 의무 해태와 관련된 문제는 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를 묻는 게 정통적인 문제입니다. 7번 볼게요.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단골 문제입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거는 알려야 되는 의무. 우리 보험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험회사는 어떻게 알죠?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한 사실을 신뢰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자가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입니다.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라고, 약관에서는 알릴 의무라고 해요. 이 고지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게 위반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직장을 다니는데 위험직이에요. 가령 이제 예입니다. 선박에 페인트를 칠해요. 높은 데 매달려서. 위험직이죠. 위험하시죠.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업무죠. 근데 이분이 그냥 사무직 이렇게 이제 했다고 쳐요. 그런데 주말에 동호회에서 산에 갔다가 실족하여 추락사 하셨어요. 그러면 알려야 할 고지 의무는 분명히 위반한 게 맞죠. 근데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 없죠. 예. 쉬는 날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하셨으니까. 요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좀 문제는 굉장히 그 원칙적인 중요한 거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다소 포인트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그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나왔던 문제니까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에서 뭘 묻는 게 주로 나오는구나. 답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죠.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로서는 불합리하죠.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해지한다. 그런데 그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아까처럼 위험직인데 주말 동호회 산에 가서 사망하셨다. 인과관계가 없죠. 그럴 땐 보험금은 지급한다.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어요. 당연히 보험료 청구해야죠.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보험료까지 다 반환해야 된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할 계약자가 얼마나 되실까요? 저는 거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해설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자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무효. 계약자의 역할은 뭐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해지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도 가져요.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사기 의도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 사기, 역선택,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그럼 수익자는 타인인데 계약자와 무관한데 계약자 의도를 몰랐는데 그런 수익자라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보험계약은 뭐예요? 보험료를 내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이죠. 모든 보험금이 지급되는 근원은 보험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보험계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보험계약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뒤에 나오겠죠. 말씀드린 김에 보험계약법에서 가장 강력한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서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과실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그냥 부분대 그냥 써요 라고 해서 했다고 쳐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급돼야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일까요? 손해배상금일까요? 저는 이거를 캐치하셨다면 보험계약법은 정말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험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보험계약이 무효니까. 자,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의사로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설사 수익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단골 출제돼요. 왜요? 계약자가 수익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니까 이 문제를 내면 너무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타인인 수익자 슬쩍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면 무관하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약자가 사기사를 가지고 무효인 경우에는 뭘 기억하시라고요? 타인이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4번에서는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효가 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 1번 보고 갈게요. 영업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증기기관차 발명이 산업혁명을 시발점이었다면 대리인 제도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많은 전 세계에 이렇게 진출하기가 어렵죠.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격이다. 자, 본인과 대리인은 동격이라면 피보험자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보험 목적에 해당이 돼야 되죠. 왜요? 대리인에 관련된 거니까. 자,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이제 그 사업 감독자도 이제 사용인이냐 요 범주에 포함된다면 대리인과 같은 법적인 여기서는 우리 객관식 시험을 푸는 거니까 동격이다라고 본다면 본인, 대리인, 사업 감독자가 동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본인, 대리인 동격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 의함은 저는 그냥 보험계약법의 기본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 자, 여기서는 지금 4번 한번 보고 갈게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력 간의 손해방지 비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당연히 방어비용.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손해방지 비용. 그러면 손해를 방지하는 비용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손해를 방지한다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손해를 방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고 후예요. 후.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유조차가 넘어졌어요. 고속도로에서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졌어요. 기름이 막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정말 귀한 인삼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크게 물어줘야 되는 발생을 하죠. 자, 손해방지 비용의 핵심 포인트, 사고 발생 후에 확대를 방지하는 거고요. 방어비용은 말 그대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냥 소송비용 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보험계약 경우에는 보통력 간의 손해방지 비용과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방어비용에 대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손해방지 비용과 방어비용 결이 다르죠. 이거는 사고 발생 후 확대를 방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손해를 저 사람이 불법행위로 유조차가 과속으로 넘어져가지고 기름이 흘러가지고 손해가 입었으니까 이거 물어주세요. 뭐 손해 한정에 다툼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그걸 방어비용이라고 하니까 손해 방지와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니까. 자, 예정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예정보험에서 이제 정의를 살짝 내리고 있어서요. 예정보험이란 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적화물의 종류나 이를 적재한 선박, 보험금액 등 구체적인 사안,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거는 그 구체적인 목적, 손해, 신체든 재산이든 생명이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받는 거를 약정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예정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조건에 기재될 보험계약의 내용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포괄적 예정보험. 벌써 포가 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큰 그 대형마트의 물류창고다.
저도 대형마트 가보면 놀라는 게 이 많은 물건이 언제 다 소비될까? 정말 다 팔려서 나가는 날이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갈 때마다 꽉 차 있더라고요.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보게요. 포괄적 예정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다의 선적 화물에 대해 포괄적, 계속적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화주는, 선박주는, 물건의 주인은 개개 화물의 운송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합의를 하고 나중에 적화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보험의 목적인 거죠. 포괄 예정법에서 화주는 개개 화물의 운송에 대해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명세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고 발생 당시의 물건입니다. 자, 12번 한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승낙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저는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해요. 기본 6, 중급 3, 그리고 천자만 푸는 거 1. 틀리라고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동차 보험이 안타깝게도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파트가 상법, 계약법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제 손해사정사 2차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실무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 종목인 그 2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과락이 제일 많이, 4과목 중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고요.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겨우 과락을 면하고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계리사 1차 보험계약법에서 나오는 출제 난이도를 보면은 이건 2차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절대 공부를 포기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험법. 가성비가 아주 나쁜 과목이긴 한데 법조문, 그럴수록 기본적인 법조문, 기출문제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아까 기본 6, 중급 3 벌써 9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건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 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자, 한번 볼게요. 자동차를 매수하고 중고차를 매수했다고 쳐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했어요. 그냥 일단 자동차를 매도하면 이제 보통 이제 중고차가 왔다고 쳐요. 중고차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송금하고 자동이체로 이체하고 관련 서류 받아가지고 이제 가세요. 여기가 끝. 여기까지가 자동차 양도 양수 행위의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판매한 양도한 사람은 그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라는 자동차 보험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낙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말이 벌써 어려운 게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기명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이것만 하나 알고 갈게요. 여기서는. 자동차 보험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취지는요.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 손해가 크잖아요. 그게 뭐 자동차에 한정된다면 그러겠지만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인명이 살상이 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 유가족들이 처하는 경제적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는 뭐냐? 딱 하나. 보상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웬만하면 보상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동차로 사고 나면 웬만하면 다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 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 라는 게 취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걸려요. 다 보상해줘야 돼요. 기명 피보험자는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 기재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기재된 사람. 승낙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 다 보장을 최대한 넓게 해주려고 그러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승낙한 사람. 어때요? 보장해줘야죠. 그 사람도 보장해줘야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보증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신원보증도 있고 재산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보증이 많습니다. 자, 해설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문장이 길어요. 3줄, 4줄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주로 중간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경우보다는 옳은 말을 쭉 쓰다가 마지막에 결론만 살짝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문이 일단 길다. 그럼 처음부터 힘을 계속 주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꼭 동그라미를 쳐보고 문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증보험에 관하여서는 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 한묶음이죠. 보험계약자가 사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 자, 보증보험은 뭐예요? 뭔가를 보증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약자가 체결할 때 내가 이거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줄게 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요. 자, 결론. 계약자는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는 책임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지 않아요.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자에게 사기 의상을 했으면 이 계약은 책임이 없어요. 보상 책임이 없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3번에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보험은 단골로 출제되는데 내용만 조금 알면은 푸실 수 있어요. 자,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죠. 불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 면책을 규정한 상법의 규정은 보증보험에도 적용된다. 적용돼 버리면 계약자가 사기면 피보험자가 사기든 아니든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여기 보증보험 다시 정리할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자한테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통지와 계약 해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개다. 자. 피보험 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위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 얘기예요. 또 무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자동차예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득금지, 실손보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 룰루랄라 하면서 광화문 사거리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요. 그리고 차를 바꿨어요. 이러면 보험 계약이 유지될까요? 안 되는 거죠.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득금지, 실손보상. 자, 그런데 상해를 담보한대요. 임보험, 상해보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보험, 초과보험, 이득금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더 원칙은 뭐예요?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여하한 경우에도 이득금지,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해를 자동차 보험에서 상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손금지 원칙이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요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임보험 볼게요. 보험자 대의는 이거예요. 저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건데 계약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보상해주고 그 계약자의 권리를 받아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대의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쿠션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자, 임보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임보험은 생명의 신체에 대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대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제상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뭐 누가 사망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보험계약의 의의 있잖아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의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임보험과 상해보험을 결정하는 임보험에 이제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이 있는데 임보험의 원칙 중에서 상해보험의 예외사항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천천히 볼게요. 임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 또는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이라 하더라도 대의할 수 없습니다. 자, 임보험은 대의하지 못한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상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으면 대의 행사할 수도 없다. 말을 이제 있으면 하는 건데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신 거죠. 시험장에서 이 네 줄을 읽는다는 거는 한 문제에 벌써 지금 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렵죠. 이래서 보험계약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어려운데요. 문제 풀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소송 업무 25년을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소송 업무 25년 했는데도 문제 풀 때는 똑같이 허덕거려요. 힘들죠. 당연히 문제가 기니까 이거 읽는데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 기출문제. 자, 16번 볼게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계약관계자, 계약자, 계약 체결하고 유지,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의무. 피보험자, 피보면 피보는 사람, 보험사고 객체의 대상, 보험사고의 대상, 실무상 피보는 사람. 그러면 누가 등장해요? 수익자. 자, 그 피보험자가 피보는 사람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부부가 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좋게 가입을 했어요. 근데 대판 싸우고 이혼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어떨까요, 이제? 정말 매일매일이 스릴러 찍는 거죠. 불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피보험자는? 난 이제 피보험자 안 할래요. 피보험자 서면동의 한 거 나 철회할래요. 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피보험자가 다리 뻗고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 동의를 철회하면 어때요? 싸그리 소급해서 처음에 계약 사이좋게 둘이 할 때부터 소급해서 다 무효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는 그동안에 다 보장해줬는데 보험계약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우연한 사고니까 보장을 하는 건데 서면동의 철회할게요 라고 하면 그 후부터 그 다음부터 앞으로 안 할게요 이거예요. 뒤로는 다 확정되는 거고 서면동의 철회하면 앞으로는 나 피보험자 안 할 거예요 이거예요. 장래에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 성립 이유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할 때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중단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죽어라고 싸우고 이혼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철회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는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거는 뭐 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요. 계약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자, 17번 볼게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아까 면책 설명 드렸었죠. 지급 책임을 면하는 거.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문 3번 볼게요.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이제 저도 참 이 예를 드는 게 가슴이 아픈데요. 이렇다고 해요. 부모자가 있어요. 부가 모를 살해했어요. 그러면 남은 수익자는 누구죠? 부와 자입니다. 그러면 부가 모를 살해했다고 해서 둘 다 못 받게 하면 자는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 부에게만 면책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뭐 1.5 이런 거 상속 비율 상관없이 그냥 5천 5천이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보험료가 1억인데 그냥 5천 이렇다 치면 얼마가 나가는 걸까요? 5천만 안 나갑니다. 자해목 5천만 지급을 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2심까지 진행됐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요.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가 한 명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에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면책되면 안 되죠. 지급해야죠. 자, 둘 이상의 정리해 볼게요.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보험자를 해쳤다. 그럼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게요. 책임이 없는 다른 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럼 얼마가 지급되냐? 그 책임이 있는 그 수익자의 몫만 공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분돼서 넘어가가지고 배분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몫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험계약법 세 문제 남았습니다.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해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급격, 우연, 제일 중요한 거 외래. 급격하고 우연해야 돼요. 상습적인 요즘 가령 이제 본드나 대마 이런 거는 뭐가 왜 안 되냐면 급격하고 우연한 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보험계약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당사자 간의 약정 늘 이거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그 보험계약법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 책임에 관한 문제에서도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볼게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왕증 또는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랬는데 이제 자동차 사고 나 허리를 다쳤어요.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하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해보험에서 기왕증 딱 나오면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
감액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약속하에 정한 거죠. 약관의 규정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19번 볼게요. 인보험, 중과실, 고의와 다릅니다. 고의는 내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 바꾸고 싶으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끌고 가가지고 고의로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는 고의고요.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중과실. 설마 무면허나 음주운전. 자, 무면허 운전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죠. 근데 그 고의는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에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 말은요. 무면허는 범죄예요. 근데 무면허 한다고 해서 내가 무면허 운전자가 나는 오늘 무면허로 나가서 반드시 교통사고를 내서 난 사망할 거야. 음주운전자가 야, 나는 술도 많이 먹었고 내가 오늘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사고 내서 나 사망할 거야. 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설마 에이, 이 정도는 뭐 비틀비틀 하면서도 운전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운전 자체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보험자는 보상을 해야 돼요. 인보험이니까. 누가 생명보험 들고 음주운전 하려고, 나 죽으려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죠. 하지만 별개의 문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시효가 소멸한다. 권리에 잠자는 자, 모든 법적 행위들은 기한을 둬요. 시효를 둡니다. 왜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옆집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이거는 민법이니까 10년, 이렇게 모르는 일반인들끼리는 길게 10년, 한쪽이 상해는 5년, 그리고 손해배상은 주로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일이니까 빨리 잊으라고 3년.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소멸시효에 대해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아까도 봤던 대목이죠. 자, 무효예요. 그럴 때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보니까 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103조 무효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근간이 없어져 버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라도 반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시효를 물어보는, 그러면 언제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적용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는 상법. 우리 지금 보험계약법은 따로 보험계약법이라고 있지는 않아요. 상법 보험편을 이제 통상 보험계약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 과목도 보험계약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일반인들끼리 옆집 철수 엄마, 영희 엄마가 주고받은 돈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니까 길게 10년. 근데 한쪽이 상인, 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의 절반 5년.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은 빨리 잊으라고 3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법 상사시효 5년을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다툼이 많은 게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적용이 계산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반환 청구를 한 상대방으로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사기를 친 계약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반환 책임을 면해버리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5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